국정운영의 성공 조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국정운영의 성공 여부는 철학이 필요해요. 그 바로 뭡니까? 대통령의 철학. 정치에 대한 철학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한 철학을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시대 과제를 정확하게 위해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어떤 책략이 필요하냐 이런 거를 이걸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 정치의 철학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시대 과제, 국가 과제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그 얘기를 제가 두 번째 할게요. 오늘날 시대 과제는 뭐냐? 시대 과제는 뭐냐면요. 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추경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6월 달에 그런 얘기 했죠. 이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은 복합위기의 시대다. 복합위기. 요새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복합위기라는 표현을 써요. 복합위기라는 용어가 나온 지 오래되고 이거 별 특별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에 새로운 처음형 위기라고 표현한 거가 사실은 더 저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복합위기는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현상적인 진단인 거예요. 현상적인 진단. 그러니까 추경호 장관이 2022년 6월 14일 날에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다. 더 심각한 이거는 6월 달에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는 집권하기 전에부터 진행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진행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이전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진행됐던 거예요. 복합위기는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복합위기의 내용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25일 문재인 정부 때죠. 코로나가 막 엄청나게 확산될 때잖아요. 그때 박보경 교수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있었던 박보경 교수가 그때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합위기 상황. 그러니까 복합위기라는 용어를 이건 해외에서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 이 엘리트들은 외국인이 써야지만 이걸 써요. 제가 만든 그러니까 새로운 처음형 위기 이런 건 안 써요. 이런 건 안 써. 예? 이게 사실 더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복합위기라는 건 사실 뭐냐면요. 2020년에 유엔에서도 사용을 했었고 그 전에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왔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 복합위기라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세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초연결 시대라고 하죠. 세계가 다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게 다 연결된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상호가 연결돼 있어요. 예?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위기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그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위기로 우리가 이것이 계속 발전을 하죠.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수의 위기가 더군다나 뭐냐면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그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되죠. 그러니까 위기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위기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규모가 전 세계적이고 위기가 굉장히 여러 그러니까는 굉장히 복수의 위기가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이 확산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복수 위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복합위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현상적인 얘기잖아요. 현상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좀 더 제 표현으로 할게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새로운 처음형 위기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처음형 위기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라들마다 뭐냐면은 그 새로운 처음 위기가 드러나는 것도 차이가 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예? 한국형이 있고 미국형이 있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소위 말해서 주택금융, 부동산 경기가 붕괴되면서 생겨났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이지 않고 뭘로 했습니까요? 실물경제 위기로 가고 재정위기로 발전을 하고 나아가서는 뭐였습니까? 미중 간에 그러니까 패권 경쟁도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예? 오바마 정부 때부터 그랬다 그랬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이 위기가 여러 가지 위상에서 계속해서 확산돼 가고 전 지구적으로 발생했잖아,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때부터, 이전부터 사실 이 복합 위기는 그러니까 21세기의 특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요? 전 세계가 다 연결됐으니까.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연결된 곳에 다 전염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예외가 거의 없이요. 예? 금융위기에서 예외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외가 없었잖아요. 또 우리가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위기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요? 전 세계가 겪었잖아요. 예? 어느 한 국가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위기는 그 이전부터 그랬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뭐가 그랬습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인 거잖아요. 패권 충돌 위기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그러니까 충돌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대만을 매개로 해가지고요. 패권 충돌 위기도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어느 국가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이거로부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는, 근데 이걸 저는 왜 새로운 처음형 위기라고 제가 규정을 했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20세기 위기와 다르다 보니까는 20세기에 우리가 축적한 경험이라든가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예측을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우리 기후변화 위기, 이제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예? 이제 그러니까 바이러스 위기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다음에 또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 우리가 원인을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실천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처음형 위기라는 건 제가 뭐랬어요? 과거에 우리가 축적한 지식과 그러니까 지식체계와 지혜, 경험을 가지고 예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한번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수습하기 힘들고 정말 전 지구적인 규모로 발생하니까요. 그 다음에 예측을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런 위기를 제가 새로운 처음형 위기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복합위기보다도요. 복합위기는 그냥 현상을 그냥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위기라고 만약에 저는 다 좋아요. 자, 위기라고 진단을 했어. 추경호 장관이 복합위기라고 진단했어요. 그럼 뭡니까? 위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위기라는 것은 과거 20세기의 경제 위기라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격이 달라요. 어떻게 격이 다릅니까? 전 세계와 같이 그러니까 겪는 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합위기 같은 경우들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위기 해결이 개별 국가가 혼자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개별 국가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G20 만들었잖아요. G20.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이런 대규모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개인들은 굉장히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이야.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어. 거기서 우리가 유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겼잖아요. 그거 개인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해결합니까? 어떻게 방어를 해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쨌든 간에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줄 수밖에 없잖아요. 가게나 기업 혼자 힘으로는 대응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위기 시대에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위기 시대에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위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위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위기가 똑같은 위기가 전 세계의 국가에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그러니까 그 위기를 겪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겪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에선 굉장히 A학점 맞았잖아요.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성장률 방어에서 가장 잘했잖아요. 영국이라든가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두 자릿수로 마이너스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안에서 방어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위기를 다들 겪지만은 그 위기를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국가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관리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위기를 제대로 근데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해서 우수 확정을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 대한 성격,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월 달에 2020년 4월 달에 세계보건기구 후에서 초청받아가지고 그 당시 그러니까 저 비대면이지만은 이 연설을 했을 때 연설을 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모두의 자유라는 화두를 던졌죠. 이건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모두가 자유롭기 전에는 어느 개인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같이 자유롭던지, 모두가 같이 협조하다가 모두가 같이 그러니까 코로나로 고통을 겪던지, 이 양자택일의 길에 있다 이거죠. 그러려면은, 이걸 해결하려면은 모두 같이 협조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협조. 한 국가 내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요? 협력이 하려면은, 어떤 한 사람도 그러니까는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지 협력이 될 게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만 그러니까 구제해주겠다 하게 되면은 누가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협조할 수 있습니까? 예? 자기가 전염이 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도 스스로 그러니까 이 격리의 길을 걷지 않고 돈 벌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염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뭘 던졌습니까?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지금 뭐냐입니까? 국민들한테 뭐냐면 모두가 함께 모두가 함께 이 정부는 그러니까 어느 한 명도 국민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그러니까는 회복해왔고, 그래서 6월달에 대구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차 해가지고 자발적인 협력이 발휘가 됐잖아요. 그래서 6월달에 위기를 우리가 넘겼잖아요. 당시에 중국에서 제일 먼저 발생을 했고 한국에서 제일 빠르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빠르게 확산됐다가 그걸 극복한 게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었잖아요. 예? 그걸 정부의 그러니까 위기관리 능력으로 가능했던 거잖아요. 예? 지금 뭐냐면 이런 모두가 겪는 위기에 대해서는 협력이 절대적이에요. 협력을 끌어내려면은 연대 누구 하나도 그러니까 소외시키지 않고 배제시키지 않겠다는 이러한 것을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요. 대통령으로부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요? 예? 출근하면서 지금은 그러니까는 이 자산 조정이 불가피한, 자산 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한 시대니까는 이거 어쩔 수 없다. 국가가 할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이니까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졌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인 상황이 이번에 수재 상황에서 이 폭우 상황 속에서 소위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무정부 상태까지 그러니까는 이걸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정부가 안 보이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그렇죠? 그 정부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위기에 대한 이해를 못 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전략을 못 짜는 거예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못 내보내는 거예요. 예? 자연히 그러니까는 실패하죠.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기 전부터 제가 지난 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자산이 불평등한 시대다. 불평등한 나라다. 예? 가장 최악의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한 나라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도 과제인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그러니까 비판하려면은 자기는 그러니까 이 자산 불평등을 문재인 정부는 이거 해결 못 했잖아요. 솔직히. 예? 이런 대외적인 위기는 잘 관리하고 했지만은 대외적으로 나라다운 나라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대내적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는 못 만들었잖아요. 솔직히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하려면은 쓸데없는 걸로 계속 정치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산 불평등을 해결해야 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정치하는 거잖아요. 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뿐이 없어요.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윤석열은 뭐예요? 시장에다가 오히려 다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다 거꾸로. 예?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위기를 한국이 겪고 있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 플러스 한국만이 갖고 있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 악성
악성 요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대과제를 잘못 이해하고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현대사에서 인간과 인간사회가 생존하려는 지속조건을 앞에 부분은 제가 얘기했어요. 개인들은 뭐냐면은 생존 욕망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문제를 정치, 민주주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현대사회가. 근데 이것은 국가 안에서만이잖아요. 국가 안에서만. 한 국가 안에서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네? 생존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어떤 조건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뭐냐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조건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요? 국가 간의 관계 맺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뭐예요? 국가 이기주의죠. 자국 중심주의요. 소위 국익, 우리가 소위 말해 좋게 말해서 국익 우선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국 중심주의죠. 자국 중심주의. 그렇죠? 이 자국 중심주의, 우리 민족이 가장 최고다. 자국이 가장 중심이 되고,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화주의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중국만이 문명이고 나머지들은 다 그러니까 야만 국가다 해가지고, 네? 중국을 중심에 놓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패권주의다. 미국도 패권주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패권주의다.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국가 간의 관계 맺기는 현대사에서 기본적으로 패권주의적인 국제관계인 거예요. 패권주의적인 국제관계죠. 그런데 이 패권주의적인 국제관계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균열이. 패권주의적인 국제관계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한 국가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동네에서 자기가 왕초가 되려고 그래. 왕초가 되려면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가장 싸움을 잘해야 되잖아요. 절대적으로 싸움을 잘해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세기에 우리가 그 20세기에 국가들의 우리가 진화 과정을 잠깐 한번 봐보세요. 민주주의가 실종됐을 때 시장만에 의해 가지고 시장만에 의한 그러니까 사회가 운영됐을 때 그 결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대공황이잖아요. 1930년 대공황입니다. 예? 이 대공황을 역사학자들은요, 불평등이 만드는 원인으로 이걸 진단을 합니다. 원인으로 진단을 해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정치가 실종되면서 대공황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자국중심주의의 끝판왕. 예? 자국중심주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왕이다 이거야. 다른 데는 다 나한테 복속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국주의잖아요. 제국주의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제국주의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전락하고 이랬잖아요. 예? 식민지 확보 경쟁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여기서 반작용이 발생을 하죠. 그 반작용이 바로 뭐예요? 시장 자본주의는,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건강하지가 않다 해가지고 나타난 게 바로 뭐예요? 소비에트 민주주의잖아요. 소련의 소비에트 혁명이 그래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그 다음에 뭡니까요? 나머지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들에서는 어떤 과제가 또 추가가 되고 있습니까? 반제자주.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다시는 그러니까 식민지를 전락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자주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반제자주형 사회주의. 대표적인 게 중국 같은 경우, 북한 같은 경우,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쿠바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민주주의가 약화됐을 때, 시장만이 작동했을 때, 그 결과를 보여준 것이 대공황과 제국주의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소비에트 민주주의하고 반제자주형 사회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에트 민주주의와 반제자주형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주의로 변질되잖아요. 물론 국가주의로 변질된 데는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립,
고립 전략도 있었지만은 봉쇄 전략도 있었지만은 하여간 국가주의로 변질되잖아요. 국가주의로 변질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요? 경제가 그러니까는 정치에 빠지죠. 그걸 내권화의 길이라고 합니다. 내권화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인볼루션, 우리가 진화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볼루션이라고 하죠. 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두어로 아웃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웃. 예?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게 굴러간다는 얘기잖아요. 바깥으로요. 인은 뭡니까? 안으로 굴러간다는 얘기잖아요. 안으로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으로 가라앉게 된답니다. 내꺼들을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혼자 작업을 했을 때 100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작업을 했는데 150만 만들어내. 그럼 어떻습니까? 총 수입은 증가했어. 50만큼. 근데 1인당은 75로 줄어든 거잖아요. 이게 바로 내권화예요. 쉽게 예를 들면요. 근데 이볼루션은 뭡니까요? 혼자서 작업할 때는 90을 만들다가 두 명이 만드니까 200을 만들었어. 그럼 총 수입도 증가했잖아요. 110만큼이요? 근데 1인당도 90에서 100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볼루션인 겁니다. 진화인 거죠. 진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가 제대로 그러니까 전개되지 못하고 국가주의로 변질되어지면서 내권화의 길로 가고 그 결과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련의 해체와 동구 자유주권의 우리가 붕괴지요. 그리고 중국은 거기서 뭐냐면 스스로 개방과 개혁의 길로 가게 되죠. 개방과 개혁의 길로요. 중국 사회주의가 살아남은 이유가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서방 진영에서도 소위 말해서 경제력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예? 경제력의 격차가. 미국이 절대적인 그러니까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가 미국과 나머지 국간의 경제력의 격차가 축소가 되어지면서 축소가 되다 보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경제력이 다원화되는 거잖아요. 다원화. 거기다가 미국은 뭐냐면 앞을 향해서 못 가고, 예? 소위 제조업 시대 때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을 가진 강자였었는데 제조업 다음 단계로 진화를 제대로 못하면서 금융화의 길을 걷잖아요. 이거 앞에서 쭉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죠. 불평등을 심화시켰죠. 경제력이 다원되다 보니까는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초연결 세계가 구성된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오늘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에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고 싶죠. 그런데 미국에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을 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미국이 혼자서 그러니까 다 독식하는 것을 용납 못하겠다 이거예요. 예? 힘이 증가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는 WTO에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 GDP의 13% 정도는 안 됐다고. 근데 지난해 얼마까지요? 77%까지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 혼자 다 독식을 하냐? 내 권리도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폭들이, 깡패들이 어느 한 지배하는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뭐여서 이 클럽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장악하고 있고 무슨 뭐 빠찌코도 장악하고 있는데 새로운 그러니까 깡패가 힘이 센 깡패가 또 하나 등장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야, 나 저기 클럽 다시 배분하자. 너 반 갖고 나 반 갖고 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는 평화롭게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조직폭력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바로 일어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은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야. 20세기처럼. 근데 여기에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야, 왜 네가 계속해서 왕노릇 하려고 그래? 좀 이제 그 권한을 좀 균등하게 나누자. 좀 나누자 이거잖아요. 중국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IMF를 미국이 지배하는 것을 중국의 경제력이 커졌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필요한 경제력이 증가한 만큼 내 권한을 달라 이거예요. 권한을. 그리고 그 결정 방식을 바꾸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는데 좌지우지했고 G7 국가 나머지 G6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평을 안 했는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뭐냐면 푸틴이 들이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절대적인 강자가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미국을 아직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도 자기들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적어도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지는 게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지는 게임은. 이게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요. 치킨 게임이죠. 치킨 게임 있잖아요. 네? 치킨 게임. 네? 서로가 그러니까 막 달려서 우리 자동차에서 하는 것처럼요. 네? 제가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썸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썸 게임이요. 네? 서로 이게 그러니까 이 싸가는 국가들만의 그러니까는 강대국들만의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다 고통을 주잖아요. 전 세계에다가. 예? 미국의 패권이 그냥 작동 안 되는 게 최근에 우리가 국제사회 속에서 사우디한테 지금 그러니까는 농락당하는 거 봐보세요. 사우디가 그러면서 지금 시진핑을 지금 조만간에 지금 초대를 했잖아요. 예? 바이든한테는 그러니까 제대로 파티도 안 열어줬는데 갈라 파티를 열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갈라 파티를. 예? 이 사우디에서는 중국 시진핑을 초청하다가, 예?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러니까 우방 국가잖아요. 중동의 대표적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거라고 미국이요. 그 왜 그렇습니까요? 아, 저 미국 이제 미국한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세계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제가 어떤 사회였습니까요? 부가 부를 낳는 사회였잖아요. 자산가 공화국이었죠. 자산가 공화국이요. 즉 생산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창업을 하는 이런 것보다도 부동산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사회라고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예? 열심히 노동을 하는 것보다도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는 유리한 사회라고요. 예?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뭘 기대하는 겁니까요? 높은 기대 수익이잖아요. 근데 그 기대 수익보다 더 높아, 부동산 투자하는 게. 누가 그러니까 창업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어렵게 그러니까 이 창업을 하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큰 건데, 그렇잖아요? 벤처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벤처 활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산활동과 혁신이 그러니까 실종되지요. 성장이 그러니까 정치되지요.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 사회는 고인물이 됐다 하잖아요. 고인물이요. 그렇죠? 이런 자산공화국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뭐예요? 언론, 정치, 경제, 행정. 모패를 대표로 하는 경제행정.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국토부도 포함되지만은 검찰, 이 부패 카르텔이 딱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잖아요. 뒷받침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 정치에서 소위 말해서 내각제를 획책하는 무리들. 내각제 왜 하는 겁니까요? 국민들의 권한을 배제시키고 싶은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권력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하고 싶은 거야. 저 옆에 나라 일본이 그렇잖아요. 대를 이어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대를 이어가면서. 예? 권력을요. 그러면 완전히 사회는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 사회가 됐습니까? 그 결과인 거예요. 정치가 실종돼 버렸으니까요. 예? 그렇죠? 경제행정, 모피아들이 가고 검찰 이러면서 자산가 공화국 고인물이 된 사회가 된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기업들이 투자 안 하죠. 기업들조차도 뭐냐면 부동산 투기에 열내고, 예? 새로운 투자는 안 하잖아요. 예? 새로운 투자 안 하잖아요. 확인된 사업만 하잖아요. 확인된 사업.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 사업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게 되면 그거 뺏기나 하려고 하고 앉아있고, 예? 선진국가에서 확인된 사업이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축되죠. 일자리가 이축되지죠. 그게 결국 뭘로 일어납니까요? 일자리는 갈수록 나빠지잖아요. 고용이 창출 안 되어지고 일자리도 가능한 그러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그러니까는 임금 불평등이 심해지니까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출산 파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구 소멸로 이제 가정을 넘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뭡니까요? 이 자산가 공화국이 자기들의 특권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의 교육 방식이 뭐냐? 강남 8학군식 교육이죠, 뭐. 강남 8학군식 교육이 뭐예요?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내 새끼 그러니까는 좋은 학교 그러니까 입학시켜가지고, 예? 좋은 학교 입학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뭡니까? 좋은 일자리를 독점하고 공공영역에도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러니까는 독점을 하고, 예? 이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사회 소위 말해서 외고, 특목고들이 그러니까는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해가고 있는 이 현실이잖아요. 예? 강남 8학군식 교육이 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런 사회, 자산가 공화국을 재생산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방식이 가장 유리한 게임인 거죠. 돈이 많으니까는
돈 가지고 경쟁하는 건 자신 있는 거야. 돈 가지고 경쟁하는 건. 근데 이 강남 8학군식 교육이 이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듭니까? 예? 소위 말해서 암기 이주식에. 예? 그렇죠. 강남 8학군 나온 바보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사업 모델 나옵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이 둔화되니까 생산성이 둔화되죠? 미래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좀비화되고 청년이 좀비화되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비투하는 거, 기성세대가 욕할 자격 없다 이거예요. 기성세대가 이런 사회를 지금 물려줬는데, 청년들이 여기서 어떻게 노동을 해가지고 무슨 희망을 만들어요? 예? 일자리도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예? 자기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고 아니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생계 유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래 죽겠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요? 청년들도 그러니까는 그런 B2가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코인 투자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주식 투자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많은 청년들은 그래도 남은 희망은 그것뿐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푸라기, 다 이게 끊어지는 지푸라기 같아도 그것뿐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 하다가 파산하나, 어차피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미래가 없거나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 대학생들 제가 보게 되면 좀비 같다잖아요. 좀비요. 갈 길을 못 찾아요. 이런 사회에서 청년들이 뭘 하고 싶겠습니까? 뭘 하고 싶겠어요? 이런 사회에서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는 거대한 리셋이 필요하다. 혁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거의 고려말 조선시대 말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게요? 예? 조선시대 말보다 지금 토지 집중이 더 지금 심하다 했잖아요, 제가요. 예?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예? 권력을 독점했었던, 기득권을 독점했었던 게 조선시대 말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소위 귀족 집단들 아니었었습니까? 예? 그렇죠? 왕권 약화시켜놓고 자기들 권력 세습하면서, 예? 토지를 빼앗고, 땅 빼앗고, 예? 고놈할 때 똑같잖아요. 무신난 이후에. 지금하고 뭐가 틀려요? 기본적으로요. 신분이 세습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한국 경제하고 청년이 그러니까는 좀비,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지금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저는 원래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워낙 이게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는,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너무 제가 청년들 상대로 선생 생활을 하면서 가는 이 직업인데, 청년들이 이렇게 좀비가 되는데, 선생한테 책임이 1차적으로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저희 세대 때는 그래도 안 그랬잖아요. 예? 지금은 청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 소위 말해서 강남 8학군 예고 특 먹고 가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렇잖아요. 예? 자, 이런 상황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 뺏긴 거예요. 정권 재창출 실패한 거라고. 예? 그래서 제가 정치에 나선 이유도, 예?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지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냐면 금융민주화, 재정민주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고, 교육혁명 이런 거 다 받아들일 걸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정치에 그러니까는 관여를 한 거예요. 예?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여서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예? 살 만큼 살았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사학연금도 받아요. 뭐 대충 먹고 살아요. 예? 근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권은 이걸 실패한 거예요. 이거 정상화 못 시키면은 국민이 주인이 나라, 이건 그냥 구호에 불과한 거죠. 대한민국 헌법에 그러니까는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뭐야? 구호에 불과하죠. 실제로 민주공화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산가 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 자산가 공화국이죠. 검찰 공화국이고, 모피아 공화국이고, 예? 조선일보 공화국이고, 그렇잖아요.
예? 조선일보 방사장들 뭐라고 합니까? 밤의 황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예? 낮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배할지 모르지만은 밤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한다. 이게 얘가 그 재벌들 공화국이잖아요. 재벌공화국.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무슨 각종 공화국이 왜 이렇게 많아요? 부동산 공화국, 재벌 공화국, 검찰 공화국, 모피아 공화국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요. 예?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게 들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민주공화국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민주공화국 아니에요. 1조 2항.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아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무슨 권력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4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것뿐이 없는데, 예?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거기다 산출 권력들조차도 그러니까는 수박짓 하는 이 정신들 수두룩하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조선말하고 고려말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이게요, 지금 상황이. 예? 그 조선시대 말, 고려시대 때 말에 그래서 왜 그러니까 밀란이 생기고, 예? 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고인물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그 속에서 대다수의 민중들은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갈수록 그러니까 삶의 그러니까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니까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으키고 축창 들고 그렇게 간 거죠. 예? 지금 사회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그랬죠. 뿌띠 자산가들, 집안채 국민주택 규모의 뿌띠 자산가들이 자기들도 그러니까 자산가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 제가 그랬잖아요. 자, 이거 다시 제가 자료 정리한 겁니다. 1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요. 순소득은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에는 54조 증가했어요. 1년에. 순자산은 701조가 증가했어요. 10년 전에. 자산이 13배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 1년은 어떻습니까? 소득은 104조가 증가했는데 순자산은 2030조가 증가했어요. 20배. 갈수록 자산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소득 증가보다. 그런데 어떻게 노동을 하겠냐고요. 누가 노동을 하고 싶겠냐고요. 누가 혁신을 하고 싶겠냐고요. 이거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자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자산 중에서 특히 부동산 자산, 특히 토지 자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이런 자산가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뭐가 틀립니까, 이게요? 그렇죠? 누가 땀 흘려서 일하는 소득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어디로 갑니까? 자산시장으로다가. 자산시장으로. 예? 피땀이래. 땀 흘려서 노동하는 데는 그 돈이 안 가, 그 사람들한테. 예?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때문에 그 분노한 사람들이 정권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할 수도 없어요. 윤석열, 그래서 지지한 사람들을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러겠어요. 예? 분노했으면요. 예? 이걸 뼈저리게 민주당이 반성을 못하고 앉았으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 저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오늘 뭐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 더 높게 나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예? 민주당은 그러니까 기본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 아사리판이잖아요. 예? 아수라판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민주당은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지어야 된다. 예? 그렇죠? 국민들이 어떻게 결국은 뭐냐면요, 이건요. 국민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함성을 질러야 되고요. 국민들이 자기 주권의식을 가지고, 예?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예? 결국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어차피 힘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될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자산가들이 원하는 거예요. 특권층들이 원하는 거야. 예? 그러면 자기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 속에서 돈이 많으면 그런 생각이 좋아요. 돈이 많으면은. 예? 근데 중산층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위 1%에 안 들면요. 자산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상위 1%에 안 들면은. 저는 적어도 앞으로 0.1% 안 들면은 자산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자기 자산이
1% 정도 안 들면 자산가라고 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정도 자산은 얼마든지, 그러니까는 이게 재생산이 안 됩니다. 대를 물려주면서까지 이렇게 되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 그런데, 그러면 절대적으로, 아까 전에 민주주의는 1은 1표인데, 절대적인 국민이 그러니까는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은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모르면은,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자산가들한테 세뇌가 당해가지고, 조선일보한테 세뇌가 당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세뇌가 당해가지고, 예? 그렇게 헛발질하고 앉았으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은 갈수록 우리가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우리가 젊은이들이 오래전부터 했던 이유가 헬조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요. 예? 그럼 각자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는 거죠, 뭘.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건 국민이 선택할 몫이에요. 국민이 선택할 몫이라고요. 예? 어떤 사회를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인가?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 것인가? 인간의 자존감을 지키고, 예?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국민은 누구냐?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들이죠. 정치가 살아나야 되고 민주주의가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살아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뭐 총 들고 전쟁할 수도 없는 거고요. 가계만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는 소득 증가보다 자산 증가가 6배뿐이 안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20배가 더 많어. 아까 앞에는 국가 전체를 본 거고요. 이번엔 가계만을 본 겁니다. 누가 근데 노동을 하겠냐고요? 저라도 안 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20대라면은 저라도 그러니까 노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땀 흘려가지고 일하는 경제활동 안 합니다. 왜? 그거 해봤자 뻔한데. 예? 뻔한데. 그걸 해가지고 내가 결혼도 못할 거 뻔한 일이고, 예? 내가 그거만 벌어가지고 내 자녀 제대로 키우지 못할 텐데 내가 이걸 왜 합니까? 나라도 그러니까 자산 투자에다가 올인하지. 예? 끝을 보죠, 거기다가. 그렇죠? 이게 현실인데 이걸 해결할 게 누굽니까? 이게 정치가 해결할 일이고, 예? 이게 민주주의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자산공화국, 검찰공화국, 예? 조선일보공화국, 재벌공화국. 우리나라가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예? 제발 좀 그러니까 착각들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지만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는 정치에 참여 안 했던 이유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거 해결할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왜 접촉이 없었겠어요? 안 보여서 제가 안 한다. 정치 참여 안 한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재명 후보한테 좀 보여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예?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폴리 프로페서인가 뭔가 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정치하는 거 저는 당당하게 해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저는 효능감을 못 느끼고 안 한 거예요. 그거 하느니 제가 더 잘하는 걸 하겠다는 것 뿐이지 정치하는 사람을 가지고 저는 비난 안 해요. 정치는 누구나의 권리예요. 모든 국민의 권리야. 예? 권리인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정치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공동체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정치인데, 예? 정치인데요. 근데 어떻게 정치를 안 하고 살아요? 다 그것들 있잖아요.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예요, 그게. 정치를 국민들이 몰라야지만이, 정치에 무관심해야지만이, 자기들 세상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요. 예?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